지금 일본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100년 전 조선 총독부가 한글을 지워버리겠다며 금지령을 내렸던 그 땅에서 불과 3년 만에 일본 거리를 뒤덮은 것은 바로 한글 간판이었습니다. 시부야의 네온사인 절반이 한국 브랜드, 편의점 매출 상위 10개 중 7개가 한국 상품, 그리고 일본 젊은이 3명 중 1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총칼로도 없애지 못한 한글이 이제는 일본인 스스로 선택한 생존 언어가 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역사적 역전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 충격적인 변화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밀턴입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옥스퍼드 대학 연구실에서 1910년대 일본 제국주의 문서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조선 총독부 기록 중 한글 교육 금지령을 다룬 보고서였죠. 그런데 도쿄대학에서 온 강연 요청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메이지 시대 문화 정책이 현대 일본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마침 제가 연구하던 분야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하네다공항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2시 47분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부야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이 이상했어요. 간판에서 한글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공항 근처라 외국인 관광객용 표시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내로 들어갈수록 더 많아졌어요. 택시에서 내린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부야 센터가의 한 복판에 대형 한국 치킨집 간판이 네온 사인으로 번쩍이고 있었거든요. 그 앞엔 일본 젊은이들이 30분 대기줄을 만들고 있었어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더군요. 저는 무의식 중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내가 아는 도쿄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0년 전 첫 일본 방문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 블록 더 걸어가니 한국 화장품 전문 매장이 보였어요. 입구에는 신상품 입고 문구가 한글과 일본어로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매장 안을 들여다보니 20대 일본 여성들이 한국 브랜드 제품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더군요. 편의점에 들어간 순간 더욱 놀랐습니다. 진열대 절반이 한국 상품으로 채워져 있었거든요. 라면부터 과자, 음료수, 심지어 생활용품까지 한국 브랜드가 점령하고 있었어요. 계산대에서는 한국 드라마 OST가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누구도 이런 변화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젊은 커플이 한국 라면을 집어들며 이거 맛있대 응, 나도 먹어봤어라고 대화하는 모습이 너무나 평범해 보였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앉아서야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제가 연구실에서 분석하던 100년 전 자료와 오늘 목격한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한글 사용을 금지했던 그 땅에서 지금 일본 젊은이들이 스스로 한글과 한국 문화를 선택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예상치 못한 발견이었습니다. 강연 준비차 온 여행이 갑자기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가 바로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30분 도쿄대학 혼고 캠퍼스에 도착했어요. 강연을 하루 앞두고 현지 전문가와 사전 미팅을 갖기로 했거든요. 제가 만날 사람은 와타나베 류이치 교수, 일본 근현대사 분야의 권위자였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자 52세의 와타나베 교수가 정갈한 정장 차림으로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일본사 관련 서적들이 그의 학문적 권위를 드러내고 있었죠. 그런데 책상 위에 쌓인 신문 더미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첫 인사를 나누던 중 저는 어제 목격한 시부야의 충격적 변화를 언급했어요. 순간 와타나베 교수의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그가 책상 위 신문 뭉치를 가리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한국 열풍, 우려의 목소리, 전통 문화 위기론, 대두 같은 헤드라인들이 보였어요. 와타나베 교수는 이런 비판 기사들을 수집하며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려 애쓰고 있었던 거죠. 그의 시선에서 깊은 우려와 거부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본 광경이 단순한 유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젊은이들의 자연스러운 선택처럼 보였다고 덧붙였죠. 그러자 와타나베 교수가 책상 서랍에서 태블릿을 꺼내더군요. 화면에는 빌보드 차트가 떠 있었습니다. 상위권에 한국 가수들의 이름이 즐비했어요. 방탄소년단부터 블랙핑크까지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죠. 와타나베 교수의 표정에서 당혹감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가 보여준 또 다른 자료에는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가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데몬헌터가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더군요. 일본뿐 아니라 미국, 유럽까지 석권한 상황이었습니다. 와타나베 교수가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혼란과 불안이 읽혔습니다. 평생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믿어왔던 그에게 이런 현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이었을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과거 상황을 언급해 봤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일본 문화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는 점을요. 일본 드라마, 만화, 패션이 한국을 휩쓸었던 시절 말이에요. 그때는 일본이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었죠. 와타나베 교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젊은이들이 일본 문화에 열광하던 모습을, 일본어를 배우려 했던 모습을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 또 다른 자료에는 더 충격적인 수치가 적혀 있었어요. 일본 젊은이들의 한국어 학습률이 지난 3년간 300% 증가했다는 통계였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의 일본어 학습 수요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죠. 와타나베 교수가 안경을 벗고 이마를 짚었어요. 평생 쌓아온 일본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이 변화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닐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전환점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와타나베 교수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순간 연구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일본 문화의 전통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한 학자의 고뇌가 공기 중에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와타나베 교수와의 논쟁은 예상보다 길어졌어요. 결국 그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보자는 거였죠. 오후 2시 우리는 함께 시부야로 향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여전히 의심과 확신이 뒤섞여 있었어요. 지하철 야마노테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도 변화의 징후들이 보였습니다. 승객들 절반 이상이 한국 브랜드 제품을 들고 있었어요. 화장품 파우치, 스마트폰 케이스, 심지어 이어폰까지 한국 제조사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시부야역에 내린 순간 와타나베 교수의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역 광장 전광판에 한국 드라마 광고가 대형으로 떠 있었거든요. 데몬헌터 시즌이 일본 독점 공개라는 문구가 한글과 일본어로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패밀리마트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와타나베 교수가 멈춰 섰습니다. 입구부터 한국 라면, 진열대가 대형으로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신라면, 불닭볶음면, 진라면 등이 일본 라면보다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매출 데이터였습니다. 계산대 옆에 붙은 주간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상위 10개 중 7개가 한국 상품이었어요. 과자부터 음료수까지 한국 브랜드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와타나베 교수가 목록을 뚫어져라 쳐다보더군요.
점장과 간단한 대화를 나눠봤어요. 그는 최근 3년간 한국 상품 매출이 매년 40%씩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20대 고객들의 구매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예전엔 일본 브랜드만 찾던 고객들이 이제는 한국 제품을 먼저 물어본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 목적지는 한국어 학원이었습니다. 서울 아카데미라는 간판이 걸린 3층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와타나베 교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접수처에서 확인한 수강생 현황이 충격적이었어요. 작년 동기 대비 수강생이 3배나 증가했다는 거였습니다. 대기자만 200명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원장은 교실을 2배로 늘렸는데도 부족하다며 손사래를 쳤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수강생들의 연령대였습니다. 2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했지만 특히 대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들에게 학습 동기를 물어보니 답변이 현실적이었습니다. 취업 때문이라는 거였죠. 한 공학과 학생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한국 IT 기업들의 앱 개발 기술이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거였습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같은 플랫폼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일본 앱들보다 직관적이고 편리하다고 하더군요. 와타나베 교수가 그 학생의 스마트폰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홈 화면에 설치된 앱 절반 이상이 한국 제작이었거든요. 배달 앱, 쇼핑 앱, 음악 앱까지 한국산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방문한 곳은 대형 서점이었어요. 언어학습 코너에서 한국어 교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영어 다음으로 많은 공간을 할애받고 있었죠. 반면 중국어나 프랑스어 교재는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서점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어 교재 판매량이 작년 대비 250%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K-팝 가사집과 드라마, 대본집이 인기라고 하더군요. 젊은 고객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통해 자연스럽게 언어를 학습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대학가 근처 카페였습니다. 그곳에서 대학생 그룹 인터뷰를 진행해 봤어요.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한국 문화를 선택하는 이유는 실용성 때문이라는 거였죠. 한 경영학과 학생은 한국 기업의 조직 문화와 스타트업 생태계에 관심이 많다고 했어요. 일본 기업보다 역동적이고 혁신적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었습니다. 다른 학생은 한국 화장품의 가성비를 극찬했어요. 품질은 좋으면서도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거였죠. 카페를 나서면서 와타나베 교수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반박할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현실이 그의 믿음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후 와타나베 교수의 침묵이 길어졌어요. 그는 방금 들은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깊이 있는 조사를 제안했죠.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의 젊은이들을 만나보자는 거였어요. 다음 날 오전 11시, 우리는 하라주쿠로 향했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거리에는 10대부터 20대까지 젊은이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패션 브랜드 매장 앞에 긴 줄이 서 있었어요. 신상품 출시일이었나 봅니다. 줄을 서 있는 17살 고등학생 미사키와 대화를 나눠봤죠. 그녀는 한국 브랜드를 선택하는 이유를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미사키는 같은 가격대에서 한국 옷이 디자인과 품질 면에서 훨씬 우수하다고 했어요. 특히 10대들의 취향을 정확히 파악한 스타일링이 인상적이라고 하더군요. 일본 브랜드들이 놓치고 있는 감각이라는 거였죠. 더 놀라운 건 그녀의 한국어 실력이었습니다. 간단한 인사부터 쇼핑 관련 단어까지 꽤 유창했어요. 드라마와 K-팝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익혔다고 하더군요.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보다
재미있다며 웃었습니다. 오후에는 도쿄 공과대학을 방문했어요. 컴퓨터공학과 3학년 타나카 유키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22살인 그는 졸업 후 한국 IT 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그의 노트북 화면을 보니 한국 테크 기업들의 채용 공고가 북마크되어 있었습니다. 유키는 한국 앱들의 기술력을 극찬했어요.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일본 앱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결제 시스템과 배송 서비스의 효율성이 인상적이라고 하더군요. 그는 실제로 한국 배달 앱을 분석해서 학교 프로젝트로 제출한 적도 있다고 했어요. 와타나베 교수가 유키에게 일본 기술에 대한 자부심은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유키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어요. 일본 IT 산업이 10년 전에 멈춰 있다는 거였습니다. 혁신보다는 안정성만 추구하다 보니 뒤처졌다는 게 그의 분석이었죠. 저녁 시간에는 신주쿠의 한 이자카야에서 직장인들을 만났어요. 25세 회사원 사토 아이리는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뷰티 브랜드들의 마케팅 전략을 깊이 연구하고 있었어요. 아이리에 따르면 한국 브랜드들은 소비자와의 소통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SNS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과 인플루언서 협업이 훨씬 세련되다는 거였죠. 일본 기업들이 아직도 전통적인 광고에 의존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더 인상적인 건 그녀가 직접 한국어로 제품 리뷰를 작성한다는 점이었어요. 한국 소비자들의 반응을 참고해서 일본 시장 전략을 세운다고 하더군요. 이미 한국이 아시아 뷰티 트렌드의 중심이 되었다는 게 그녀의 판단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만난 건 29세 요리사 야마다 케이스케였어요. 그는 최근 한국 음식 전문 레스토랑을 오픈했습니다. 메뉴 개발을 위해 직접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현지 맛을 정확히 구현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케이스케의 레스토랑은 오픈한 지 6개월 만에 예약이 한 달치까지 밀려 있었습니다. 고객들의 70%가 20-30대였고 대부분 한국 드라마나 K-POP를 통해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는 한국 음식이 일본 젊은이들의 입맛에 맞는 이유를 분석해줬어요. 매콤하면서도 감칠맛이 강하고 무엇보다 SNS에 올리기 좋은 비주얼을 갖추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음식도 이제 시각적 만족이 중요한 시대라는 게 그의 철학이었어요. 하루 종일 다양한 젊은이들을 만나고 난 후 와타나베 교수의 표정이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시적 현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젊은 세대의 선택이 생각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신이 놓치고 있던 게 너무 많다는 거였습니다. 연구실에서 바라본 일본과 현실의 일본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다는 걸 깨닫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와타나베 교수가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왔다고 하더군요.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게 그의 말이었습니다. 어제 만난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고 했어요. 오늘 일정은 제가 제안한 특별한 장소 방문이었습니다. 조선총독부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국립공문서관이었어요. 와타나베 교수는 처음엔 그곳에 가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제 생각을 정리해 봤어요. 현재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를 단순한 문화 현상으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봐야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국립공문서관에 도착해서 1910년대부터 1945년까지의 조선 관련 문서들을 열람했습니다. 특히 교육 정책과 언어 정책에 관한 자료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어요.
와타나베 교수도 함께 문서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1938년 조선교육령 개정 관련 문서였어요. 내선일체라는 명목 하에 한글 교육을 완전히 금지하고 일본어만 사용하도록 강제했던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 한국어를 쓰는 것까지 감시했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와타나베 교수가 문서를 읽으면서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일본사 전문가였지만 식민지 시대의 구체적인 문화 말살 정책까지는 깊이 연구하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문서에 나타난 체계적이고 강압적인 정책들이 그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한 문서에는 조선인 학생들이 학교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체벌을 가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심지어 한국 이름 대신 일본식 이름을 강제로 사용하게 했던 창씨 개명,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과정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현재 상황과의 대비를 언급해 봤어요. 100년 전 일본이 강제로 없애려 했던 한글이 지금은 일본 젊은이들 스스로의 선택이 되고 있다는 아이러니를 말이죠. 와타나베 교수가 펜을 놓고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공문서관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와타나베 교수는 자신이 지금까지 일본 역사를 너무 미화해서 바라봤던 건 아닌지 고민된다고 했습니다. 학자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감정이 앞섰던 것 같다고 자성하더군요. 저는 그에게 역사의 아이러니에 대해 설명했어요.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힘으로 억압했던 문화가 이제는 매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는 점을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강제가 아닌 선택으로 일본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오후에는 메이지 대학 도서관을 방문했어요. 일제강점기 조선 관련 연구 자료들이 더 많이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발견한 한 조사 보고서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1943년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조선어 사용 실태 조사였어요. 보고서에는 당시 조선인들이 일본어 교육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 당국이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더욱 강력한 탄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와타나베 교수가 그 보고서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시 일본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한국 문화를 말살하려 했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이 그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강요나 의무가 아니라 순수한 매력과 실용성 때문이라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도서관을 나서면서 와타나베 교수의 걸음이 무거워 보였어요. 하루 종일 마주한 역사적 사실들이 그의 기존 인식을 크게 흔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일본사를 연구하면서도 식민지 피해국의 관점은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솔직히 인정했어요.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그가 말했습니다. 역사는 때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바꾸기도 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라고 말이에요. 현재 한국의 문화 확산은 과거 일본의 문화 강요와는 정반대의 방식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오늘 본 자료들을 정리해 봤어요. 100년의 시간이 흘러 역사의 수레바퀴가 한 바퀴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총칼이 아닌 음악과 드라마, 화장품과 음식으로 말이에요. 와타나베 교수와 저는 이번엔 일본 기업들의 변화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어제의 역사적 고찰 이후 그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하려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방문지는 도쿄 미나토구에 위치한 대형 IT 기업 사무실이었어요. 35층 건물의 한 층 전체를 사용하는 모바일 앱 개발 회사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건 벽면을 가득 채운 한국 앱들의 스크린샷이었어요. 개발팀장 나카무라 히로시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42세의 그는 15년간 일본 IT 업계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첫 마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앱의 70%가 한국식 UI를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거였죠. 회의실 스크린에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의 인터페이스가 크게 투영되어 있었어요. 나카무라 팀장은 한국 앱들의 사용자 경험이 일본 앱들보다 최소 3년은 앞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직관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배울 점이 너무 많다고 하더군요. 더 놀라운 건 직원 구성이었습니다. 개발팀 20명 중 5명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한국 개발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준비 중인 직원도 3명이나 있다고 하더군요. 나카무라 팀장이 보여준 사내 교육 자료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식 애자일 방법론, 한국형 사용자 리서치 같은 제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추구해왔던 완벽주의보다는 빠른 출시와 지속적 개선을 중시하는 한국식 접근법을 도입하고 있었던 거예요. 와타나베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일본 고유의 개발 철학을 포기하는 건 아니냐고 말이에요. 나카무라 팀장의 답변이 현실적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좋은 것은 어디서든 배워야 한다는 거였죠. 두 번째 방문지는 시부야의 대형 화장품 회사였어요. 60년 전통의 일본 뷰티 브랜드였는데 최근 3년간 한국식 마케팅 전략을 전면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마케팅 이사 스즈키 아야코가 직접 설명해 줬어요. 스즈키 이사에 따르면 한국 뷰티 브랜드들의 SNS 활용법이 혁신적이라고 했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부터 바이럴 콘텐츠까지 젊은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일본 기업들이 여전히 전통적인 광고에 의존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품 개발 과정의 변화였어요. 이제는 한국 소비자들의 반응을 먼저 테스트한 후 일본 시장에 출시한다고 하더군요. 한국이 아시아 뷰티 트렌드의 선두주자가 되었다는 걸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스즈키 이사가 보여준 매출 데이터도 놀라웠어요. 한국식 마케팅을 도입한 후 20-30대 고객층에서의 매출이 40%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에서는 전년 대비 80% 성장을 기록했다고 하더군요. 세 번째로 방문한 곳은 도쿄 오테마츠의 대형 상사였어요. 창립 100년을 넘긴 전통 있는 회사였는데 최근 한국 기업들과의 협업을 대폭 늘렸다고 했습니다. 국제사업부장 야마모토 타케시가 현황을 설명해 줬어요. 야마모토 부장은 한국 기업들의 의사결정 속도에 감탄했다고 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몇 달씩 검토하는 안건을 한국 기업들은 며칠 만에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시장 변화에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조직 문화의 변화였어요. 전통적인 일본식 회의 문화 대신 한국식 브레인스토밍 방식을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위계 질서보다는 아이디어의 질을 중시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거였죠. 야마모토 부장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기업들의 방식이 성급해 보였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옳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시장은
완벽함보다 속도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신주쿠의 대형 백화점이었어요. 매장 구성부터 한국 브랜드들이 프리미엄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층 화장품 코너에서 한국 브랜드 매장들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매장 관리팀장 다나카 유키코의 설명이 현실을 잘 보여줬습니다. 고객들이 먼저 한국 브랜드를 찾는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고객층에서는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일본 브랜드를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업들을 돌아본 후 와타나베 교수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한국 문화 확산을 일시적 현상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업들조차 인정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던 거죠.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변화하고 있는데 학자인 자신만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현실을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와타나베 교수가 제게 제안을 했어요. 그의 연구실로 돌아가서 제자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거였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그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도쿄 대학 연구실에 도착하자 와타나베 교수의 석사과정 학생 5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약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평소 엄격하기로 유명한 지도교수가 외국인 학자와 함께 나타났으니까요.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3학년 다나카 미유키였습니다. 일본 근세사를 전공하는 23살의 그녀는 최근 진로를 고민 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고민의 내용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국 기업 취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죠. 미유키는 한국 대기업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사를 전공했지만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보여주는 역동성의 매력을 느꼈다는 거예요. 특히 문화 콘텐츠 사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성과가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와타나베 교수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자신의 제자가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미래를 찾으려 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반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듣고 있더군요. 두 번째로 발언한 건 박사과정 4학년인 사토 유타였습니다. 28살의 그는 메이지 시대 문화사 연구로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연구 방향을 약간 수정했다고 했습니다. 유타는 메이지 시대 일본이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과 현재 일본이 한국 문화를 수용하는 양상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두 시대 모두 외래 문화에 대한 선택적 수용이 일어났지만 그 동기와 방식이 다르다는 게 그의 가설이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건 석사 2학년 야마시타 아키라의 이야기였습니다. 25살인 그는 원래 일본 전통 문화 보존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 한국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의 결합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키라는 한국이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분석했어요. K-POP의 전통 음악 요소를 자연스럽게 융합하거나 한복을 현대적 감각으로 디자인하는 방식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일본도 배워야 할 점이라고 덧붙였죠. 와타나베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일본 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어디로 갔냐고 말이에요. 그러자 학생들의 답변이 일치했어요. 자부심을 갖되 배울 점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미유키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본 전통 차 문화는 여전히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카페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도 인정한다는 거였어요. 둘 다 각각의 매력이 있다는 게 그녀의 판단이었습니다.
가장 솔직한 발언을 한 건 석사 1학년 타카하시 료였습니다. 22살인 그는 처음엔 한류 열풍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어요. 일본 문화가 더 깊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료는 한국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자국 문화에 대해 갖는 자신감과 창의적 표현 능력이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본 젊은이들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느꼈다고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발언한 건 박사과정 3학년 이시다 나오미였습니다. 31살인 그녀는 와타나베 교수의 가장 오래된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녀의 말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최근 한일 관계사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과거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일어나는 한국 문화 수용 현상이 바로 그런 변화의 증거라고 분석했어요.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와타나베 교수가 길게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깊은 고민과 성찰이 느껴졌어요.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조차 이미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점심시간에 와타나베 교수와 단둘이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자신의 고집이 시대착 오적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학생들의 열린 사고방식이 오히려 더 학자다운 자세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에게 변화를 인정하는 것이 굴복이 아니라 성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정한 학자라면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죠. 와타나베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캠퍼스를 걸으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와타나베 교수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자신의 학문적 편견을 깨뜨려 주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연구실에만 갇혀 있으면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는 더 나아가 앞으로의 연구 방향도 수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사를 연구하되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겠다는 거였죠. 특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화적 변화를 학문적으로 분석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캠퍼스를 나서면서 와타나베 교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더는 부정할 수 없다고. 이건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에서 더 이상 저항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엿보였어요. 마지막 날 아침, 와타나베 교수와 저는 다시 시부야 거리에 나섰어요. 일주일 전 처음 이곳에서 충격을 받았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심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변화가 역사적 대전환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오전 10시, 한국문화원 앞에 서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국어 수업을 듣기 위해 온 일본 젊은이들이 두 블록에 걸쳐 줄을 서 있었습니다. 100년 전 조선 총독부가 한글 사용을 금지했던 바로 그 땅에서 일본인들이 스스로 한글을 배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와타나베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밀턴 교수님, 이건 완전한 역전입니다. 그의 표정에서 경이로움과 함께 깊은 충격이 읽혔어요. 일본 문화의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학자가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문화원 로비에서 만난 대학생들의 이야기가 더욱 놀라웠어요. 그들은 한국어 능력이 취업의 필수 조건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일본 시장을 장악하면서 한국어 구사 능력이 경쟁력이 된 거였죠. 이제는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중요하다는 증언까지 나왔어요. 점심시간에 들른 대형 서점에서 확인한 현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일본어 학습서 코너는 텅 비어있는 반면 한국어 학습서 코너는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서점 직원은 한국 관련 도서 판매량이 일본 전통 문화 서적을
완전히 압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비즈니스 서적 코너였어요. 한국식 경영으로 성공하기 삼성에서 배우는 혁신 전략. 한국 스타트업의 비밀 같은 책들이 베스트셀러 순위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의 방식을 배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에 방문한 시부야 센터에서는 더욱 극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일본 전통 브랜드 매장들이 한국 브랜드의 밀려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프리미엄 위치는 모두 한국 기업들이 차지했습니다. 100년 넘는 일본 전통 기업들이 3년도 안 된 한국 브랜드에게 자리를 내준 셈이었죠. 매장 관리자의 증언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젊은 고객들은 이제 일본 브랜드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한국 제품만 찾아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한국 브랜드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롯폰기 힐스에서 바라본 도쿄 야경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네온사인의 절반 이상이 한글이었습니다. LG, 삼성, 현대, 기아 같은 한국 기업 로고들이 도쿄 스카이라인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과거 일본 기업들이 아시아를 지배했던 것처럼 이제는 한국이 일본을 문화적으로 정복한 거였습니다. 와타나베 교수가 마지막 고백을 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완전한 패권 교체입니다. 한국이 일본을 문화적으로 지배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패배감과 함께 한국 문화의 위력에 대한 경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강조했어요. 100년 전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하며 문화를 말살하려 했지만 결국 한국이 문화로 일본을 정복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역사적 복수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날 하네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마지막 증거를 목격했어요. 공항 면세점마저 한국 상품이 메인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을 떠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가는 기념품의 대부분이 한국산이었어요. 일본 여행을 와서 한국 제품을 사가는 아이러니한 현실이었습니다. 탑승 게이트에서 와타나베 교수가 마지막 말을 했어요. 한국이 해낸 겁니다. 총칼 없이, 강요 없이 일본을 완전히 점령했어요. 이건 문명사적 사건입니다. 그는 완전히 항복한 상태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내려다본 도쿄의 모습이 상징적이었습니다. 한글 네온사인들이 번쩍이는 거대한 도시. 100년 전 한글을 말살하려 했던 제국의 심장부가 이제는 한글의 바다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완벽한 문화적 역전이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한국이 소프트 파워로 일본을 완전히 굴복시켰습니다. 억압당했던 민족이 매력으로 억압했던 민족을 정복한 거예요. 이보다 더 통쾌한 역사적 반전은 없을 겁니다. 한국이 일본을 문화로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 그 시작을 제가 직접 목격한 겁니다. 지금까지 통쾌한 한국의 역사적 역전극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우리나라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